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에 논란이 거셉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에선 핵 회수라는 이름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주말 새 대구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 시장이 퀴어 축제가 불법 도로 점거를 한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아섰는데 경찰이 그 공무원 벽을 끌어내면서 충돌을 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잠시 후에 어찌된 일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봉합.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미중 무력 충돌 방지 고위급 채널이 가동됐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만 수출 규제 문제 등등에는 양국의 의견이 워낙 첨예해서 의견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출범. 한겨레 신문 6면 기사 함께 보시죠. 태풍이냐 미풍이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 체제, 공천 룰까지 손댈까? 한겨레 신문이 태풍일까 미풍일까 아리까리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알쏭달쏭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거 만들어진 사건 아니냐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파 신경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전. 조선일보 2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영어로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리를 방문 중인 빈살만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른바 파리 대전, 파리 대첩입니다. 누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느냐. 영어 연설에 자신감 붙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언가 비장의 영어 연설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라면. 한국일보 11면입니다. 라면 플레이션 꺾이나, 추경호 총리가 국제 밀가격 절반값 떨어졌다. 라면 값은 왜 안 떨어지냐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공식 요청 없었지만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밀 가격이 반영되기까지 9개월 시차가 난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올릴 때는 금방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과연 라면값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라면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라면값이 좀 정상화되는지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서재현 전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정법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를 갖고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가, 소위 언론 플레이가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오염수 정쟁을 벌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야당을 겨눴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야당을 겨눴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도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 강력 대응하겠다. 명백히 야당을 겨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7일 인천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가가지고 열심히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카톡 한 개라도 더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국회 청문회를 IAEA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하자고 합니다. IAEA가 발표한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를 잔뜩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제가 뭐라 하면 이해하신 분들만 내자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놀랍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자릿수 한동수 총리가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언제? 너나 마셔 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정치적 공세의 일종이겠죠. 글쎄요.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차분하게 여야와 정부 모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냉정하게 좀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가 아닌 핵 폐수다. 너나 마셔 오염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것과 좀 규명이 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깨끗한 바닷물이라고 해서 누가 그걸 마십니까? 그렇죠. 사실 한강물 마십니까? 한강물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 않잖아요. 음용할 수 있는 식수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다 이렇게 식수로 마실 수 있게끔 상수 처리를 해서 마시는 거지. 그럼 한강물이 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나 마셔라는 것. 물론 이 핵 처리수를 방류하지 않는 게 좋죠. 이거 물어보면 사실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방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해서 이것이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그래서 방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이렇게 심하게 정치적인 공격과 가짜 뉴스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조사 지점도 막 2배 이상 늘리고 그리고 그 조사 주기도 굉장히 단축해서 자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너나 마셔라 이게 깨끗하면은 왜 방류하겠냐 니네가 마시겠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다 이것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정부의 이런 입장들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한 가지예요. 민주당이 갖고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선동들은 어쩌면 그 지금 자당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내홍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라고 대답해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 조치했습니까? 결국 다 우리의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부제, 이부제 시켰었거든요. 심지어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 몸에 안 좋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안 좋은데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하물며 이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IAEA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들을 내어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차라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왜 유해한지를 국민들에게 이해하는
이야기하고 정부를 공격할래도 경고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IAEA의 발표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적인 근거 없이 너무 선동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서지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방류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그 단어나 그런 의미는 신뢰인 것이죠. 그냥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정부 발표했지만 그 알프스라는 그 방류하는 시설 하는 것들이 10년 동안 8번 고장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30년 동안 방류 계획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24번이 이제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학적인 신뢰를 하는데 그 과학적 그 기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에 있었을 때 그럼 그 안전할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데요. 저도 방송을 그 예전에 보면 2021년 12월에 SBS 문재인 정부 때 방송을 보면요. 중국 연구진이 사실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뭐 5년, 10년이 아니고 1년 안에 우리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물 자체가.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2021년 12월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그걸 활용하지 왜 그걸 방류하나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정치 공세가 아니고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는 뭐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선동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왜냐하면 사재기 같은 것도 그렇게 선동할 천일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불안한 겁니다. 왜?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국민의힘과 정부가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공세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에 하나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맹신의 터에서 예. 그게 오염이 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힘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절차가 무시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IAEA 절차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드렸죠. 2021년 그 전부터 이미 30년 동안 방류 계획을 세우고 지금 또 땅을 다 파고 있지 않습니까? 시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늘 얘기했던 게 절차적 정당성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일본을 향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AEA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절차나 어떤 사전 계획을 중지하고 나오고 나서 시운전할 수 있는 땅을 파야죠.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 지하철 파는데 계획 안 하고 계속 땅 파다가 땅 왜 파냐. 아니 승인하면 우리 지하철 놓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절차적 무시. 그러니까 과학을 다 인정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왜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를 하고 거기서 협상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일본의 정부이냐 그 브리핑도 하고 왜 사회적 비용을 다 내가면서까지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그 진심인 것은 핵 공유에 대해서만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선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말 집회에서는 핵 폐수, 용산 총독부, 너나 마셔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괴담으로 땅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순회하고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 내부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성 추락 상황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답정여식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핑계로 공포 마케팅에만 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입증되지 않은 이 대표의 후쿠시마 핵 폐수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저급한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이 대표 역시 후쿠시마 핵 폐수 괴담에 대해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핵 폐수라는 것 자체, 그 용어 자체부터가 괴담 선동이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박정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는 수준까지 가는데요.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어제 인천 집회의 모습들이 그게 선동이지 그게 선동 아니고 뭐 다른 게 선동이겠어요. 지금 보세요. 한번 수산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집 사장님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방류도 되지 않는 일본 오염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에요. 광우병 옛날에 하도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치렀던 비용이 그게 바로 선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에요.
보세요. 정부가 지금 뭐 매일매일 해갖고 있는 자료를 더 많이 보고한다고 하고 발표한다고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어려운 부분, 경제 부분, 그다음에 안보 부분 챙겨야 될 총리실 각 부처가 저거 조사해갖고 더 많이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 자체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선동 때문에 지긋지긋한 이 선동 때문에 치렀던 이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면 좀 전에 김수경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대기 문제 그리고 우리 서해안 쪽에 지금 다 있는 중국에 한 50개나 된다는 원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당이 처해 있는 위험함을 넘기기 위해서 국민들을 또 이용해갖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뭐가 있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시고 국민들이 좀 혼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저런 얘기로 국민을 자꾸 선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발목이 잡히는 일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했던 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 벌 받을 거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여부를 조사하는 지점도 늘리기로 했고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고 세슘 3중수소 등의 오염 물질에 대한 어종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세슘 3중수소 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을 검사하기로 당정협의회에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 같은 강화된 조사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물과 어종, 물고기죠. 생선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가운데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전교조가 서울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서명운동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서 전교조가 아닌 교사에게도 서명 받아와라 라는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교육부가 문제 삼았습니다. 교원 메일 정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수사 의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의 논쟁도 거센데요.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전교조는 특정 정당 지지 반대나 정부 퇴진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정치활동이냐라고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한 거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선생님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저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원노조법이나 아니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염수 하길래 아예 그냥 오염된 물인가 보다 했는데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를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거냐면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투입했거든요. 그 냉각수하고 이제 균열이 있으니까 그 지하수가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처리한 그 물을 오염수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핵폐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오염 처리수란 말이 더 어쨌든 처리한 물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말을 잘 듣는 속국이라면 좋겠죠. 그럼 니네 방류하지 마. 그러면 방류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속국입니까?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이제 방류를 하겠죠. IAEA 그 규정 같은 걸 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다 대고 후쿠시마에 대고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경제 제재를 하겠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가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그야말로 핵 폐기수가 바다의 태평양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방류한다고 해도 왜 우리나라가 피해도 별로 없는 거의 없는데 있다라고 보고도 되지 않는 나라가 왜 거기에 대해서 그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희박한 정치적 선동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김이 문제 뭐 오염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민들이 문제가 되고 뭐 김밥 무슨 천국 뭐 이런데 거기서 파는 그 서민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만 해도 김밥을 먹겠습니까? 햄버거를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지난번에 그 광우병 사태 같은 그러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많은 논란 끝에 출범하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돈봉투 연루 의혹 의원들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를 탄핵하라라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혁신의 방향과 맞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무기성 수사이라고 제가 2번이나 검찰청에 갔다 온 거 아시죠? 아직도 소환을 않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탈당한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를 탄핵하라는 주장까지 꺼내든 겁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부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다. 이번에 돈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옹호를 했어요.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조작된 의혹이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모습이 꼭 두더지 잡기 게임 연상시킨다. 팬덤 정치, 의원 기득권 모두 혁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혁신위원장은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즉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를 탄핵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과 방향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 두 분의 발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하겠다라는 건지 그 혁신의 목적어가 뭔지를.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뭐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고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어쩌면 기획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위원장에 앉은 분이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반복돼도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내가 혁신을 이끌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자리에 가 계신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찍이 예언했듯이 그러니까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너무나 당당하게 부결되는 것을 보고 아마 송영길 대표는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방탄조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들을 탄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만약에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방탄조끼가 있었다면 민주당의 힘으로 부결시켜달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자기는 지금 체포동의안 같은 게 넘어오지 않고 바로 구속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사를 아예 탄핵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혁신의 목적이 뭔지 정말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게 무한 책임이다.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대경 혁신위원장을 앉혀서 문제가 된 이후에 당대표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신다는 건지 모르겠는 게 책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을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당의 혁신을 이끌게 하는 게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김은경 이 새 혁신위원장도 돈봉투 사건은 기획됐을 수 있다.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다 민주당이 하는 소리잖아요. 민주당이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의 민주당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앉아서 무엇이 도대체 혁신이 될지 국민들이 볼 때 참 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봉투 이게 뭐 녹취록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뭐 검사가 뭘 만든다는 건가 일단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돈봉투가 조작이 되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왜 사과를 했을까요? 그것도 사과를 한 번도 한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7일 날 하고 27일 날 했거든요. 이제 5월, 6월 됐으니까 이제 다 지나가 버린 일인가? 일단 그때 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이 사실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지금 열심히 잘 차곡차곡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거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당대표하고 혁신위원장하고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제가 당원 당규 다 찾아봤는데요.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혁신위원회가 뭐 비대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은 당원 당규 규정에도 없는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거든요. 1번 돈봉투, 2번 코인.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는 도대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왜 구성됐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김은경 교수님 저하고 전공이 같아요. 그래요? 그 상법, 뭐 보험법 그렇게 해가지고 학회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커미티에서도 여러 번 뵙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교수들이 법대 교수님들이 헌법 교수나 이렇게 공법적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정당회 이런 데 참여하지 이렇게 김은경 교수님 같이 보험법, 상법 교수님들은 이런 좀 거리가 있고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장이 내정됐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첫 일성이 뭐 돈봉투 운운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서지현 전 부대변인, 민주당 당 내에서도 혁신위원장의 이 돈봉투 사건은 만들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굉장한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도 정확히 들어보지 못해서 뭐 단언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뭐 돈봉투 즉 뭐 언론에 나오는 그 국회의원 300만 원 그 돈봉투를 검찰이 직접 넣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났고 사실인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언론을 통해서나 검찰발로 이런 자료가 나오진 것이 만들어졌다. 그 단어 선택은 부적절한데 그런 의도에서 한 거고요. 근데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장은 사실 뭐 돈봉투 사건이 왜 언론에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돈봉투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후에는 어떤 재발 방지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혁신위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대변인인데 김은경발 혁신위 또 하나의 방탄, 이재명 아바타로서 대표 위상 유지와 당내 문제 시간 끌기용 카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유상범 대변인이 지금 얘기한 두 번째 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고 혁신위를 띄웠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당내에서 무마하고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그저 나랑 생각이 같은 민주당 내 많은 친명계 의원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아서 혁신위를 띄워놓고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라는 거밖에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전에 하셨어요. 법치사회라는 게 지나고 나서 이 사회가 종국적으로 가는 거는 신뢰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고 법 없이도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된 사람들은 도태돼야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추앙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면 이거는 종국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잘못된 사회라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저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가고 있어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저기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당을 흔들고 정치를 흔들고 국가를 이렇게 언제까지 흔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제발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쌈,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대구에서 주말 사이에 퀴어 축제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 경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대구 경찰들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끌어내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 한 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대구 경찰청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다 무슨 일일까요? 일단 홍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도로에는 안 돼. 무슨 도로를 점거를 해? 법원의 판결문도 도로 점거하라는 판결문이 없어. 그건 불법이야. 저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 놔도 행사 구간 이것도 도로 말고 인도로 돌아야 말이야. 버스 막을 권한 없어 경찰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으로 인도에 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시에서 집회가 예고됐던 퀴어 축제,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대구시 공무원 400여 명이 나와서 불법 도로 점거라며 막아섰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이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찰은 집회 시위가 신고된 집회라며 훨씬 더 많은 경찰 인력이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끌어냈습니다. 공무원 벽을 끌어낸 거죠. 그 과정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퀴어 축제 측과 공무원 측의 충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 경찰의 충돌이라 굉장히 이례적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 병력이 대구 공무원들을 잡아 끄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좀 전 홍준표 시장의 대구경찰청을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중앙로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있습니다. 대구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요.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하려는 상황. 대구시 공무원 400에서 500여 명은 사전에 나가서 막아섰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계속 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 허용을 안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위대 측의 진입을 허용한다며 막아선 대구 공무원들을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의 충돌이 발생한 거죠. 이거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게 매우 저는 흥미로운 장면인데 통상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진입벽을 만약에 막아선다면 그 시에 있는 경찰들이 나가서서 아니 일단은 같은 시에 산수법을 먹고 있는 경찰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전 거의 처음 없고. 봤어요. 시민들하고 뭐 공직자들이 충돌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공직자들끼리 충돌을 해서 저런 일들이 생긴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의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도된 논란이고 의도된 충돌이라고밖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시법에 집시법이 약간 그 빈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렇게 일부러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공권력을 행사 중인 경찰과 부딪혀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은 저는 홍준표 시장이 무슨 그동안 좀 소원했었는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부분도 분명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의도된 논란이고 의도된 충돌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대구시와 경찰청 입장은 좀 상이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대구시 입장은 도로 점용 허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대구경찰 입장은 시에 지자체의 허가가 없어도 시위 집회가 신고되면 그냥 가능하다. 대구시가 행정 대집행 권한을 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러니까 대구경찰청도 대구시에게 행정 대집행 권한은 없다라고까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과도하고 무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영 교수님,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저 도로 점용 허가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이제 그 도로에 무대도 설치하고 도로법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다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으면 무대도 설치하고 특별히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다 그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고 이게 기존의 다른 집회 시위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여기에만 도로 조명 허가가 없어서 무대 설치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지금 대구지방경찰청의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굉장히 기이한 장면이 이제 벌어졌는데 아까 이제 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이제 존재감 같은 것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병원 의사에게 야간 약사에게처럼 공공질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이 알아서 이제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콕 요 행사를 찝어서 이것은 우리 대구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점용 허가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무원과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을 보여준 건 혹시 이런 게 퀴어 축제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충돌이라는 부분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집회라도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는 홍 시장의 반박문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대구에서 오시잖아요. 네. 서지현 부대변인. 이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뭐 구청장만 행사에 나와도 경찰이랑 다 한솥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구경찰청장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구시 공무원들, 한솥밥을 먹고 있는 행정 대집행 권한 중인 대구시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공무 중인 건데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럼 경찰이 공무원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끌어내는 건 이것도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잘 보지 못한 상황인데 대구 경찰청장 혼자 판단한 겁니까? 그래서 사상 초유의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한 건데요.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공권력, 경찰과 공무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혹시 네.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의 입김을 많이 받는, 중앙 권력의 입김을 많이 받는 경찰이 홍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대해야 된다. 건강권을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면 그 여당의 어떤 그 기조에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도 보면 치안도 있지만 마약 캠페인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대구 사실은 경찰청장이 대구만 붙었었지 그 조직도 상으로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고소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상 초의 코미디 시즌2가 또 한 번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저도 예를 들어 대구 공무원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홍준표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과 1년 전에 대구시장 후보로서 토론을 해보면 저분이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드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경찰 공무원이 충돌하기 전에 경찰에게도 이 우회 도로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런 행정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 자체로서도 조금 저는 대구시장이 아니고 대선시장의 모습, 즉 대구를 위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길을 가는 길이다, 저 길이.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 혹시 용산과 어떤 충돌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행안부의 어떤 그 경찰청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을 정치적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았었다고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무리 대구 경찰청장이지만 공무집행 중인 대구시 공무원들을 끌어내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구 경찰청장 혼자서 저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상 초유라고 얘기하시죠. 무언가 중앙 권력과 홍 시장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홍 시장은 이틀째 이 문제를 두고 문제 제기 중인데 SNS에 정익진 변호사님 이렇게 홍 시장이 올렸어요. 집시법 시행령 12조를 들면서 대구시에 적어도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다. 대구시는 시행령에 따라서 버스를 우회하고 이곳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왔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으로? 일단 헌법에 우리나라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그 집시법은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약간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대구 경찰서장은 신고가 들어왔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집회를 막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돼서 진짜로 사상 초유로 경찰과 공무원이 대치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드는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5개 집회 같은 데에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한된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외국 대사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갖다 하니까 그거는 이제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로법 규정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로법을 찾아봤더니 61조의 점용 허가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우리도 이제 보면 뭐 그 빌딩 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파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뭐 2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걸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시위하는데 무슨 연단 세우고 뭐 요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에도 도로 점용 허가를
그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도로를 마구 썼을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 대집행이 뭐냐면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행정 대집행하려면 이런저런 요건이 아주 절차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도로법에는 74조에 행정 대집행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 특례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의 통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절차를 뛰어넘고 행정 대집행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한 것이다. 예.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가 소개한 것처럼 집시법에도 그와 같은 장소에 있어서는 그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버스나 차량 같은 것들이 막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가 봐요. 제가 대구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집행이 필요했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 홍준표 시장이 경찰청장 보고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집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법원에다가 뭐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법원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예. 그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쫙 정해져서 만약에 그게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제 광화문에서 저렇게 대규모 시위 같은 거 하려면 다 서울시장한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워낙 요즘 뭐 주말마다 불편해가지고 이게 꼭 나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누구가 꼭 맞고 누구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각자의 어떤 법리적 명분은 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경찰의 명분이 있는 거고 행정권의 적절한 집행 그리고 절제된 시위라는 홍 시장이 들고 나온 대구시 측의 법리적인 명분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건데 자 그럼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같이 공무집행 중인 거잖아요. 네. 경찰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경찰도 공무집행 중인 거고 대구시도 법리적인 판단을 갖고 공무집행 중인 거잖아요. 네네. 하여튼 명분적으로는 대구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서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막 끌어내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로 공무집행이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일탈하지 않은 이상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갖다 하는 거니까. 서로 공무집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구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무집행 중인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겠네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경찰은 경찰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런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군가.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홍준표 시장으로 여태까지 별로 존재감이 사실 한동훈 장관보다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존재감을 한번 확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기야 혹시 이게 홍 시장이라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어떤 중앙정부와의 어떤 알력 다툼 아니냐라는 설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조국 전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번에 뭐 관악구 출마설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지역구는 광주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예.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두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워딩을 생각해 보면은 그 길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지난번에 박지원 원장은 관악구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길의 해석이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의 그 길도 궁금하긴 합니다. 아, 박지원 원장? 예, 그 길도. 그래서 지금 자기 정치하는 거다. 그렇죠. 자기 정치라기보다는 방송 패널에서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는 있긴 한데요. 사실 길 없는 길에서 저도 그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한데 이 길 할 때 무의식적으로 조국 장관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은 사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실 2021년인가요? 그때 윤석열이라도 뭐
뭐 이렇게 악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하더라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 즉 정치권에서는 그 국민적 눈높이를 떠나서 총선 승리,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든 아니면 당에서 쓰임이 어딘지, 그게 광주인 것인지 혹은 다른 지역이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해석은 조국 장관 본인도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고 다방면으로 다양한 해석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이례적인 장면인데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조국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고 출마하시라고. 야당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것도 무슨 장면입니까? 좀 전에 서재현 부대변인 얘기한 데서 답이 있잖아요. 그래야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박정원 원장 요즘에 보면은 뭐 총기가 연연만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냥 방송 나가서 마구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래도 박정원 원장은 한 방이 있어요. 그게 그 한 방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관악에 출마한다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또 광주 갈 거다. 그것도 신당까지 얘기하고. 저는 박정원 원장님이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이 정치판이 굳어져서 내년 총선을 하면 본인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판이 흔들려야 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을 쭉 해와서 오다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시절에는 또 열린민주당 합류 안 하고 또 별도로 가다가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다른 길로 가면서 국민의당을 같이 했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태로 쭉 가면 본인이 도저히 출마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판이 흔들려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내 공간이 생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구 막 던지고 그중에 뭐가 하나 딱 걸린 거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떠장짜장 해갖고 뒤에서 마치 현대 정치를 아직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라고밖에는 뭐 저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가벼운 언사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면 이제 박 전 원장이 그리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판이 흔들려야 어딘가. 그러니까 그게 여론상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여론상 힘을 받게 되면 거기 얹힐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자기는 또 민주당이 잔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 전 장관 신당을 창당한다 치면 이재명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반 이재명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그렇게 있잖아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현재판이 아니라 뭔가 흔들려야 내 공간을 만든다 하니까 민주당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호남에 있는 전통적으로 본인을 지지했고 지금까지 만들어줬던 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년에 입신 양명만 생각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이 박정하 전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친명계 의원들도 민주당이 공천 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최근 발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에서도 사실은 교수 직위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럼 돌아갈 길도 없고 하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까짓 거 신당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그 전주에서 있었던 이상직 전 의원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 결과 한번 보세요. 과연 호남에 있는 분들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친명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결과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지지하고 했던 분들이 뭔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친명계에 대해서 여전히 전통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면 저는 그 전주의 보궐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후보, 무소속 후보 중에서 누군가를 옹립해서 결과가 지금과는 다른 결과로 나왔을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뭐 친명계의 움직임, 박지원 전 원장의 지금의 발언,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현재는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했던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호남 분들의 생각과는 좀 달리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더 많은 생각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팬덤이 있는 정치인인데 신당 창당 가능성은 없다? 그냥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문재인 시절의 정부의 이제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지금은 뭐 민주당이 계속 반대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류 자체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그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검찰이 하는 행태 자체가 국민들 다수가 너무나 심하다 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차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저도 대구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낙하산 특히 대구 경북 텃밭에 오겠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놓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 못하면 조국 장관 같은 검찰 개혁의 상징성 인물이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더 물밑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환경, 여론도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조국 장관의 본인의 의지나 결단과 선택이겠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평가절하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뭐 저기 지뢰밭 다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비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다른 게 워낙 또 저 이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분의 1이다라고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과 관련된 발언이 의회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위는 그게 아니다라고 받아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수능 난이도 논란.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조 교육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조 교육부 장관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원, 민주당은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잘 모르면서 수능 언급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는데요. 민주당 비판 들어보시죠. 파리로 출국 전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내놓는 발언과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겠죠.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교육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별력 있는 공정한 수능이 아니었다란 말입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계, 이준석 계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이준석, 어제자로 강남 목동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 뭐 여기는 글쎄 여권으로 더 이상 묶어서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야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이 교육부 장관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건 아닌가라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걸 단순히 교육부 장관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잘못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개혁 의지를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시킨 데 책임이 있다라며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글쎄요.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논란 어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수능이 이제 사실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인 제가 볼 때도 이게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교과 과정에도 없는 새로운 지문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면 사교육 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로 출제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자라는 취지셨던 것 같아요.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총리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없는 것은 출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 발표가 굉장히 왜곡됐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수능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또 어떤 지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학력고사 세대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로 변별력을 해서 그때 뭐 문제가 쉬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다 했거든요. 아마 이제 지금의 그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게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고3 학부모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능이 그럼 쉽게 나온다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이 과정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애는 어떻게 시험을 보라는 거지? 이 불안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고3 학부모냐 아니면 초등생 학부모냐 중학생 학부모냐에 따라서 지금 이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문제가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너무 자주 변해요.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변하다 보니까 모르겠는 이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결국은 대치동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교육에 대해서 말하냐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소위 말하는 그 이해찬 세대라는 세대가 있어요. 이해찬 그 전 당대표가 교육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입시제도가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수시라는 제도가 막 많아지고 이러면서 교육 과정에 아주 혼란이 오면서 저는 그때 상당 부분이 사교육 시장으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입시가 대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은 뭐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여가지고 교육부 장관하고 그 엄청난 제도를 바꿨습니까? 뭣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강조한 건 학교에서 충실하게 배운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수능도 잘 풀 수 있게끔 공정한 입시를 강조한 건데 야당에서는 뭘 심심했냐라고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제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 그런 건 좋은데요. 사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무게 말,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데 저렇게 수기 없이 절차 없이 본인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걸 또 밑에 참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공교육, 교육, 그게 학교 수업입니다. 공교육이 학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거나 어렵거나 아니라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150일 남은 고3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학생 입장에서는 쉬운 수업, 어려운 다 해야 됩니다. 더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밑에 참모의 의견을 듣고 국민적 여론 수렴을 해서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쉽게라기보다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 왜곡되고 오해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것이 혼란을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험에는 대통령 좀 제외, 가만히 계신 게 맞다. 왜?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영어 시험, 듣기 시험 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 그리고 국어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으면 안 된다 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수석 대변인은 이것은 주어가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윤 대통령이 주어 맞거든요. 그 시험을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수능 시험도 힘들기 때문에 시험 교육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최근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수험생 아이들을 키워본 학부모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애가 둘인데요. 예. 수능을 5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이제 찬바람 불면 좀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예. 요즘은 찬바람 이전에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그냥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저희 때랑 다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수능은 물수능대로, 불수능은 불수능대로 다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 받지 않으면 대학 못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애들 이제 수능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보니까 사교육 스타 강사가 연봉이 200억, 300억이에요. 저는 처음에 20억, 30억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공이 하나가 더 붙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 강사들이 진짜 손흥민보다 돈 더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그 누구야 유현진보다도 더 연봉이 더 세요. 그런데 운동선수들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재나 붕어도 비싼 사교육 받지 않고도 서울대나 요즘은 서울대가 아니고 의대죠. 그 의대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의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다 취소가 됐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수험생들 자극하지 말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변별력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막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이것도 정치 선동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를 국민들에게 제때 전달하지 않았고 교육 정책에 잘 반영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교육비 문제 인식 속에 공정한 수능 지시는 3월부터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 평가 결과가 그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지시를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사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유상범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두가 응시하는 수능을 위해 자녀를 학교가 아닌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사교육 근절을 위해 공정한 수능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아쉬운 점은 있어요. 가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지 브리핑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대통령 보고할 때 대통령 지시가 있으셨으면 거기에 배석했던 누군가가 브리핑을 잘 정리하는 누군가가 좀 조력을 해주고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현장에서 좀 부연 설명해서 이런 혼란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 주신 거에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부의 그 수능 담당 당국자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왜곡돼 왔잖아요. 이게 그냥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생겨왔었던 거잖아요. 그걸 고쳐야지 고치지 않고 여태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다가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주고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과연 몇 %가 아이들 그 진학 지도에 올인하고 계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고 변해야 되지 그걸 또 아니라고 저항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럼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차관이 지금 감사를 한다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부처 카르텔에 얽매여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우리 아이들 맨날 세상의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저 아이들 이용해서 우리
이권 카르텔 유지하기 위해 했었던 건 없는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파리 총회에 참석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이 영어 연설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마지막 연사로 등장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영어 연설 잘하죠.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총회 참석 소식 알려진 후 빈살만 왕세자 파리행이 결정됐다라며 빈살만이 은근 우리 대한민국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기류도 감지가 됩니다. 경쟁 PT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과 7개월 만에 재회할 가능성. 지난번 관저 1호 초대 손님이 빈살만 왕세자였잖아요. 분위기 좋고 사이 좋은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때 영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대목 다시 들어보시죠.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the 23rd. 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allyu film,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자, 스탠포드에서 유학하신 김소영 교수님. 대통령이 의외의 유창한 영어 연설 실력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연설에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 연설을 잘하는 건 또 다른 다르죠. 거거든요. 우리도 한국말을 잘하는 것과 한국말로 연설을 잘하는 건 다르듯이 영어도 잘하시지만 영어 연설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피드도 굉장히 그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하시면서도 그 인토네이션도 아주 자연스러워서 사실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구나. 저 유학을 오래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가에서는 일종의 약간 스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 연설도 있었고 바이든과의 그 저녁 식사에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그거를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마크롱 대통령도 이 얘기했었고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얘기했었고 당신이 노래 부른 거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외교가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스타고 궁금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다 알아볼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 연설도 직접 이제 나서서 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미국에서 연설하신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하실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쪽에 부산이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공을 세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연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통령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아무래도 참석한 회원국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주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선의의 경쟁으로서 볼만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티베트에서 돌아온 야당 의원들 중국 정책 분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방중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이 김진표 의장단 국회의장을 초청했는데 지난 3일부터 일정을 조율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 기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의회 외교 차원에서 방중이 후순위로 밀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정부가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고 의장 차원에서는 부담돼서 거절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중과 중국의 초청을 거절한 김진표 의장의 행보가 또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무시한 처사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의 이관계에 말려든 것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외교 책략 지원 행위입니다. 간도 설계도 다 내주는 권력 외교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권력 외교입니다. 문화 교류만 하고 돌아올 게 아니라 중국 원전은 안전한가?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티베트의 인권을 잔혹하리만큼 탄압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중국도 이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관제 행사에 동원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이 이제 티베트 독립운동에 거의 100만 명 정도를 죽인 거로 우리가 대개 추산을 합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그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중국이 위장하는 행사거든요. 그게 왜 갑니까? 좀 심하게 비유하면 나치 선전 행사에나 그다음에 킬링필드 이런 행사에 간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 문명적 인식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티베트 자치구의 여러 이 불운한 역사에 대해서는 이 라마를 비롯한 이 정신적 스승 등이 많이 있었죠. 전 세계적인 스승이기도 하고요. 이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방중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2달여 전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이런. 중국의 관제 행사 이용당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민간교류 행사를 가면은 그게 더 외유성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공식 행사 가는 게 업무이죠. 외교이고. 티베트에 간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은 국내의 부정 여론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 언론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관광 기후 변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와보지 않고서 밖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굴욕적 4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어코 티베트 박람회에 참석해 패권주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중국의 눈도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G2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실질적인 G2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티베트과 관련한 저런 것처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당국과 반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이 될 정도였잖아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를 국제사회에서 옹호하고 마치 중국이 패권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G2인 양 하는 행사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간 거는 국내 상황에서 중국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반일 감정 선동하고 우리 정부 좀 곤혹스럽게 만들자고 하는 것 외에는 그냥 이용당했다는 것.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에 관저에 가서 이렇게 농락당하고 온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냥 말로만 하는 의원애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생각들 좀 하시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하고 실비출처럼 연결돼서 이 안에서의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해서 어떻게 그 권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 애들이 나중에 세대의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제발 좀 길게 그다음에 깊이 좀 생각하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서재현 부대변인, 국회의장은 중국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장의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중립적이지만 여당의 역할도 이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숙고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시청자분들도 얘기했던 선동 얘기하는데 저 그런 부분이 선동인 겁니다. 사실 그 야당 의원이 이렇게 힘들 상황에서 국익이라면서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가서 또 풀 건 또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티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 인권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동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엑스포 관련해서 기존 행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렇게 선동하시니까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는 것인데 티벳 같은 데도 엑스포 갔을 때도 경남도 공무원도 갔습니다. 지금 경남도지사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홍준표 그러는데 홍준표 시장이 2015년에 티벳하고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베트남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러면 이념적으로 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주의 옹호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이 선동이라 보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인 것이고 저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원래 다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당 의원 2명은 참석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 보는 것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범사에 때가 있잖아요. 중국에 갈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는 거죠. 안방에서 눈 뜨고 뺨을 맞았는데 면죄부 주러 가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의 그 달라이라마 언급은 제가 봤을 때 중국도 황당하고 티벳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제시대예요. 지금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서울 방문해가지고 뜬금없이 상해 망명에 있는 김구 칭찬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의원 몸 좀 더 추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지금이 중국에 갈 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럴 때라도 누군가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레임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